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16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황이랑 이제 투자 공부, 그 다음에 자기관리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은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짝 올랐죠. 오늘 이제 실업 관련 지표도 예상치 비슷하게 나왔고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S&P도 오늘 올랐다고 하지만 0.3% 오른 거라서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시황이 거의 횡보장이 아닐까 싶은데 전부 다들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결정 기다리고 또 델타 변이 추이를 다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원유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70 정도가 이제 미국이 지키고 싶은 그런 라인이다. 이것보다 올라가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백악관이 오펙한테 이제 원유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안 그러면은 국제 성장 둔화가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펙과 동맹국들이 이제 생산 증가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백악관은 그런 입장이고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아마 원유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이제 슬슬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가 지금 국제적으로 성장 둔화를 조금씩 일으키는 모양새인데, 성장 둔화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 양적 완화 그런 것들을 또 연장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유일하게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상대가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이제 레토릭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주고 왔었는데,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 넘버도 5%를 넘었죠. 계속 기저효과랑 이제 원유 가격 상승 그런 거에 이제 계속 기인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치가 계속 만약에 지속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슬슬 백악관이 오펙 쪽으로 조금씩 압력을 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을라나, 그런 확률이 몇 %는 올라간다.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 둔화 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겸사겸사 나왔지만 지금 타이밍이 딱 그런 시기라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기사들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또 하나 있죠. 다음 주 FOMC도 그렇게 중요한 FOMC는 아니에요. 물론 FOMC들이 다 중요하지만 9월 달이 보통 이제 중요한 FOMC라서 다음 주는 회의록만 그냥 슬쩍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용어에 대해서 이제 슬슬 오늘 내일 정도 하고 투자 용어는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쭉 훑어보니까 이제 남은 게 장단기 금리차, 국채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그건 아마 내일 좀 다를 것 같고, 오늘은 그 외의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몇몇 질문들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은 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컨텐츠를 이제 80일간의 투자 일주 내에서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제 기본 편에서 금융상품 시리즈 마지막 편이 남았거든요. 주식 편이 남았는데, 이 주식 편은 아무래도 제가 한 편으로 30분 분량으로 어떻게 축소해서 좀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만만하게 30분 안으로 설명을 끝내긴 힘들 것 같아가지고 80일간의 투자 일주 내에서 그냥 주식 편 시리즈를 그냥 1, 2주에 걸쳐서 하루에 10분, 20분씩 시리즈물로 다루는 것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어떻게 할지 좀 결정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 용어에서 장단기 금리차 외의 질문들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다룬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매직아이님께서 매매 전략 중에 아이스버그, 숏폴, T와 V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엑스큐션 알고리즘 전략들이거든요. 아이스버그 오더라고 하면은 보통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대 기관 같은 경우에 팔 경우에 시장 가격으로 다 때려버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체결되면서 제가 손해를 좀 입겠죠. 그럴 경우에 아이스버그는 뭐냐면 빙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체결돼야 하는 물량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10만 주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100주씩 계속 이제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주를 팔고 또 100주를 팔고 100주를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을 아이스버그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큐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다음 PPI, CPI, 제조업 지수,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기본 편의 금융상품 시리즈 끝나면 이제 다룰 거고요. 보조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RSI, 이격도, MACD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들 어떤 재량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보조 지표들이에요. 이런 RSI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사이 값을 가지고 0에 가까우면은 과매도 상태다, 100에 가까우면 과매수 상태다, 그렇게 해가지고 30에서 매수하고 70에서 팔고 그런 전략들도 있고 한데, 이런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RSI가 계산되는 원리를 보시면은, 일단 보조지표에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파라미터는 이제 이걸 사용한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값인데, 그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파라미터가 지난 며칠의 그런 평균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죠. 그래서 100일 이평선이라고 하면은 100일 동안의 평균들을 계속 보는 거죠. 어제는 어제 기준으로 지난 100일의 평균, 오늘은 오늘 기준으로 지난 100일의 평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어가지고 평균선을 긋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며칠을 보느냐, 그런 것들이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도 지난 며칠을 보느냐가 이제 파라미터고, 가장 흔한 파라미터 기본값은 14거든요. 지난 14일 동안에 올랐을 때의 평균으로 오르는 값, 그 다음 내렸을 때의 평균으로 내리는 값을 계산해서 평균 하락 분의 평균 상승, 요 값을 1에 더한 게 이제 분모에 옵니다. 그럼 요 값은 지난 14일 동안 내렸던 날의 평균 하락폭보다 올랐던 날들의 평균 상승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값이 커지겠죠? 그럼 요 값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요 전체 값은 작아지고, 요거는 100에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 상승폭이 무한대로 더 높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그럼 RSI는 전체적으로 100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100은 현실적으로 이제 나올 수 없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폭이 무한대로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0이 되고, 그럼 요 분모는 1이 되고, 그럼 요 값은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0에서 100을 빼면 0이 됩니다. 즉 RSI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분모에 넣고 분자에 넣고 요렇게 만들었느냐, 요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요런 보조지표를 만들 때 보통은 이제 0에서 100 사이 값을 요렇게 만들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의미가 좀 부여하기가 쉽잖아요. 극도의 하락장이 지난 14일 동안 많았으면 이제 0에 가깝고, 극도의 상승장이 많았으면은 극한값을 100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시장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직관적인 해석을 해보시려고 하면은 별로 그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어떤 프레임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이제 승률이 좋은 전략을 찾아내는 게 이런 보조지표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보조지표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이런 금리 관련해서 내일 다룰 거고, 장단기 금리 차도 내일 다룰 거고, 액티브 ETF와 펀드의 차이, 요거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데, 인덱스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펀드는 그냥 계속 입출입을 이제 매뉴얼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펀드를 주식 형태로 상장해 놓은 게 ETF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센티먼트는 저번에 다뤘었고, 이제 이번 문제 펀더멘탈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플래트닝, 이것도 금리차 내일 할 거고요. 그 다음 수합 계약들. 수합은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파생 상품인데, 수합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현금 흐름을 서로 이제 수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를 수합하는 것들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예금은 다 변동금리로 이제 예금 이자를 다 주고 있는데 대출은 다 고정금리로 해줬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대출 금리들은 고정인데 예금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리스크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 있는 어떤 기관을 찾아서 서로 이걸 수합하는 거죠. 그 다음 FX 수합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환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 가서 그런 환전을 하면 되지만 지금 뭐 고객한테 앞으로 5년 동안 현금 흐름이 뭐 호주 달러로 들어올 예정이 있다. 요런 게 이제 미국 은행에게 있다면 이제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폭락하면은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근데 또 이 반대의 경우에 있는 기관이 있다면은 그 기관이랑 FX 수합을 체결해 가지고 이거를 또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수합인데 단순히 그런 현금 흐름을 그냥 바꾸는 거를 떠나서 어떤 수합 계약을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이윤이 서로에게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 뭐 리카르도의 뭐 자유무역 이론인가 비교 우위 뭐 그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건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서로 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요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수합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수합이 사실 이게 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OTC로 거래되는 거라서 큰 관련은 없지만 여유가 날 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도 내일 다루도록 하겠고 주식 용어 이것도 저번에 언급을 해드렸고 맥디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그런 약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0일 이평선이랑 26일 이평선을 그 차이를 이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란 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며칠간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일 이평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 기점에서 지난 14일의 가격을 평균한 게 요거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날짜 기준으로 지난 14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 가격 변동 움직임을 약간씩 부드럽게 평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평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30일 이평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31일수록 더 많은 일수를 보니까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원유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더 극단적으로 100주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100주를 보게 되면은 100주간에 그게 평균되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즉 어떤 이평선을 더 멀리 더 과거로 많이 볼수록 부드러워지고 더 과거의 추세를 많이 반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수가 짧아질수록 더 최신 경향을 빨리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맥디 같은 것들 이격도 이평선 간의 격차를 보는 그런 지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이평선 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시그널로 삼는 거죠. 어떤 시그널이냐 추세가 변화되는 것을 찾는 시그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일수의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됐음을 의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짧은 일수의 이평선이 이렇게 긴 일수의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매수 시그널 이렇게 보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 이 긴 일수를 가진 이평선은 어쨌든 더 멀리 많이 평균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변화할 때 둔감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14일만 보는 거는 요 지난 14일 추세만 딱 꺾이더라도 빨리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추세가 반전되는 시그널을 이걸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평선 간의 어떤 크로스들을 시그널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보시면 보합장에서는 계속 이제 페이크들이 나오죠. 실제로 추세가 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서 페이크 시그널들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뭐 요런 데는 골든 크로스, 그래서 상승장. 요런 데는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하락장. 그래서 추세장에서는 요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추세를 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또 맥디 중에서 10이랑 26 이격도를 쓰는데 뭐 9일을 시그널로 또 잡아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파라미터라서 사실은 그냥 뭐 시장 상황에 맞게 제일 잘 먹히는 것들을 다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지나치게 막 그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차이 유상증자란 말 그대로 자본을 이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뭐 더 발행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주주들은 이제 자본이 좀 희석되고 이제 전환사채는 convertible bond라고 부르는 건데 회사채, 채권으로 이제 빚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거를 산 이제 채권자들은 나중에 그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더 붙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싸게 돈을 빌리면서 이제 유사시에는 그게 유상증자로 바뀌는 거죠. 옵션 투자에 관심 있는데 지식은 아예 제로입니다.
옵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내년에 다 다룰 거긴 한데 일단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자면은 일단 옵션 자체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냥 옵션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만기, 콜풋 그런 식으로 어떻게 거래소에서 정의가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기초적으로 아시고 나서 옵션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밖에 없죠. 옵션 가치도 오르거나 내리거나인데 요게 이제 변화한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오르고 파니까 내리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옵션의 가격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델타와 감마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내재 변동성이 변화하면서 옵션 가격도 변화하고 그 다음 시간 가치, 세타, 그 다음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변화. 그래서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옵션 그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옵션 그릭이라 부릅니다. 이 그리스어 알파벳들이라서 옵션 그릭이라고 부르고 그냥 이 5가지 정의만 아시면 안 되고 행사가, 만기, 시장 변화 등에 따라서 이 5가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간의 상호작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사실 독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 플레이라든지 꼭 배당이 나올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옵션의 다양한 합성 전략들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양매수 양매도가 있겠죠. 그 다음 행사가가 다른 그런 양매수 양매도를 스트렝글이라 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뭐 콜 스프레드, 풋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vertical 스프레드를 말하는데 만기가 동일하지만 행사가가 다른 어떤 풋을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런 스프레드고 그 다음 캘린더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은 동일한데 만기가 다른 그런 두 옵션들을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런 스프레드고요. 꼭 행사가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만기가 다른 두 옵션들을 사고 파는 거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하고 그 외에 뭐 콤보, 롤, 박스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고 버터플라이, 버터푸코 이런 부분 공부하셔야 되고 아이런플라이, 그 다음 콘도랑 칼라 공부하셔야 되고 뭐 그런 전략들을 다 공부를 하시고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전략들이 쓰이는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합성 전략 가기 전에 변동성에 대한 공부들을 더 많이 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 변동성, 내재 변동성, 뭐 과거와 미래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을 변동성에 대한 개념들을 다 잡아놓고 이제 특히 내재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변동성 커브 변동성, 스마일, 스모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외에는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그 외에도 이제 forward pricing을 좀 아셔야 됩니다.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forward pricing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put call parity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씀드려 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죠 실제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근데 요 정도만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심조심 옵션을 살짝살짝 거래해 보면서 경험을 쌓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이해를 못 하시면은 옵션 거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채권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시리즈 채권편을 참조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스프레드 매매할 때 마켓이한 리밋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 넣을 때 말씀하시는데 마켓 오더는 이제 시장가 주문 예를 들어서 제가 100주를 뭐 매수하고 싶으면은 지금 매도 호가 있는 걸 그냥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도 호가의 물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위에 거를 다 치겠죠. 그게 그냥 시장가 주문이고 리밋 프라이스는 지정가 주문 얼마에 매수해라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다가 거기를 치면은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탑 로스와 스탑 리밋 요거는 어떤 지정 가격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라 요런 주문인데 스탑 로스는 제가 지정한 가격에 가면은 제 주문이 시장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빈후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30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고 싶어요. 그럼 스탑 로스 오더를 $30에 두면은 $30를 치는 순간 제 주문이 시장가 주문으로 이제 매도 주문이 가는 거죠. 그럼 급락할 때는 $30에 체결이 안 되고 시장가로 훅 내려가서 뭐 $29, $28에 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탑 리밋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을 치면은 이제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리밋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가격이 있겠죠. 스탑 프라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트리거 되는 가격 그 다음 리밋 프라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트레일링 스탑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매수를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손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뭐 대충 여기 해놓겠죠, 손절을. 근데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제 손절 라인을 계속 당기고 싶어요, 위로. 그런 걸 해주는 게 트레일링 스탑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은 보통 현재 가격에서 뭐 얼마 몇 달러 밑에 뭐 이렇게 그 간격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뭐 5달러 밑에 트레일링 스탑을 지정했다. 그럼 지금 여기 원유 가격이 43달러일 때는 38달러에 이제 손절 라인이 있다가 지금 뭐 여기 가가지고 58달러가 가면은 53달러로 이제 땡겨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가격이 신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트레일링 스탑도 계속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내리는 부분에서는 트레일링 스탑은 똑같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뭐 체결이 안 되겠죠. 내릴 때는 가만히 있고 올라서 신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대충 여기 갔을 때 여기 기준으로 뭐 62달러 여기 정도에 이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스탑이 쳐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절이 되는 그런 걸 이제 트레일링 스탑 오더라고 하고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할인율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을 받을래? 내년에 100만 원을 받을래? 하면 당연히 오늘 받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오늘 100만 원 받아서 예금해 두면은 내년에는 그게 101만 원, 102만 원이 되잖아요. 그 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10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은 올해 99만 원을 받을래? 혹은 98만 원을 받을래? 라고 하면은 요 가치가 비슷해지겠죠. 98만 원을 이제 예금에 두면은 뭐 2% 받는다 치면 대충 내년에 100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에 받을 돈은 지금 당장 생각하면 그 미래 그 액면 그대로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서 할인을 좀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년에 100만 원이면 뭐 98만 원 정도, 아니면 5년 후에 100만 원이면 한 90만 원 정도 그렇게 할인을 하는 거고, 그 할인하는 그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레깅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레깅 처음 들어보는데, 레깅 뭐 렉 걸린다, 뭐 지연되는 거. 옵션에서 레깅이라고 하면은 옵션 합성 전략에서 이 옵션을 팔고 이 옵션을 사는 전략이 있으면은 그 하나하나를 레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캘린더 스프레드나 버티컬 스프레드 같은 어떤 합성 전략을 이제 엑스큐션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할 때 한꺼번에 사지 않고 그런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를 먼저 사놨다가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좋을 때 다른 쪽도 이제 구축을 해서 실제 지금 당장 둘 다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체결되도록, 그런 것을 이제 레깅이라고 하나?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레깅. 여기 있네요. 자, 여기 팍스넷에 레깅 작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두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는 가렸는데, 매자 뭐지? 사모펀드의 매자닌 그거를 말하나? 메이저. 그냥 메이저 기관 플레이어들을 매자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시점에서 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매 작업을 하여서 현물, 선물, 옵션 등을 헤징 또는 크로싱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 매자도 장을 움직이려면 돈을 덜 들여서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대로 바스켓 매매 등으로 확보한 담보 범위 내에서 장을 컨트롤하기 위함이며, 글로벌 세계에서 쩐이 딸리면 매자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됨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결론으로 레깅 작업은 위의 그런 물량 확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일정 구간에서 장을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흔들며 달라붙은 개인들을 메이저가 원하는 방향에서 떨어뜨리며 자기네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움직이기 전에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횡보장을 조금 만들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파생 합성 포지션을 구축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콜과 풋을 동시에 사는 양매수 전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횡보장이 있으면은, 그 박스권이 있으면은 위로 올랐을 때 풋은 싸지니까 사고, 내렸을 때 콜이 싸지니까 사고, 뭐 그렇게 구축이 다 되면 뭐 시장을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한국 시장도 많이 선진화되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애지간한 잡주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세력이 시장을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특히 뭐 미국 주식이나 주가지수, 선물, 파생 이런 세계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메이저들이 뭐 시장을 흔들고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음모론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 그런
잡주, 별로 뭐 몇십억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뭐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선 실제로 뭐 작전 세력, 뭐 그런 세력들도 있고, 금감원이 많이 이제 리소스나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을 리소스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불신, 세력에 대한 음모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까지는 어떤 진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가 다루는 주로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주가 지수, S&P, 나스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내일 다룰 거고, ETF, LP와 괴리율, 그러니까 ETF들이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괴리율은 기초 자산이랑 ETF 가격 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SPY를 예로 들어볼게요. S&P 500 인덱스 ETF. 그러니까 이 SPY를 사면은 S&P 500 지수를 똑같이 추종하려고 그렇게 만든 ETF죠. 근데 어쨌든 이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500개 주식들도 거래되고 있고, 이 500개를 바스킷으로 묶어놓은 지수를 추종하는 SPY도 별도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500개 주식들을 다 합한 어떤 포트폴리오랑 SPY ETF 하나의 가격이랑 그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ETF를 훨씬 더 선호하는 날이 있으면 SPY 가격이 더 뛰겠죠. 이 500개 주식들을 다 합쳐놓은 어떤 가격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SPY가 이 500개에 비해서 훨씬 더 고평가가 됐다. 그러면은 요 500개 주식들을 바스킷으로 맞춰서 사가지고 그 ETF 운용사한테 갖다 주면은 ETF로 바꿔줘요. 교환을 해줘요. 그럼 그 ETF를 가지고 와서 시장 가격에 파는 거죠. 반대로 ETF SPY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또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차익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나 아니면 뭐 마켓 메이커들, 그런 차익 거래가 일어나면서 한쪽은 사지고 하나는 팔아지니까 다시 괴리율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차익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자본 투입하는 거 외에는 거의 손실 확률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 외에는 거의 무위험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만 괴리가 발생해도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엄청 그걸 바꿔서 빨리 이제 차익을 내려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주식 시장에 있는 ETF들의 괴리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거의 뭐 있으나 마나 한다. 몇 틱 생길까 하면 바로 그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유의미한 어떤 괴리가 생기진 않습니다. 콘텐구와 베워데이션도 제가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초반에 다루긴 했었는데, 그 원자재 얘기할 때도 조금 다루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4가지 다른 개념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2가지라 생각하는데 콘텐구, 베워데이션 말고도 4가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나중에 추후에 지금 베이시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랑 묶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추후에 영상을 여유가 생길 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베이시스, 시장 베이시스, 요것도 그때 하고요. 차익 거래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상품인데 한 시장에서는 비싸고 다른 시장에는 쌀 경우에 얼른 이거를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해서 그 차익을 챙기는 어떤 위험 없이 하는 트레이드를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현대통화 이론,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날 때 영상으로 하고요. UVXY는 어떻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LW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거기에 제가 XIV랑 VXX 그 롤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옵션, 선물, 채권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금융상품 시리즈 보시면은 그 변동성의 거의 1, 2편에서 옵션, 선물 설명드리고, 채권 편에서 채권을 설명드립니다.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면 하락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상승을 예상하면 하락이 온다.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져서 모두가 금리 상승을 보고 있는데, 그 개인들이 앞으로 상승을 예상하면 예상하지 이제 소수만 시장을 이분의 질문은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똑똑해지니까 모두가 어떤 예상을 잘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똑똑해질수록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제가 그 선행편 4편
편이었나? 투자 철학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적정 가격보다 밑에서 판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저평가되었을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똑똑해지면 사실 시장이 점점 효율적이 되면서 초과 수익이 나긴 힘들어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면 하락이 오지 않는다, 모두가 상승을 예상할 때 하락이 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게 어느 정도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모두가 상승을 예상했을 때는 모두가 이제 주식 매수를 다 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계속 사줘야지 더 상승을 하는데 모두가 이미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면은 모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 이탈자가 생기면서 하락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이 되는 현상이다. 이제 다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계 투자자, 마지널 인베스터가 시장 가격을 주도한다. 그거랑 컨셉이 좀 연관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본편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채권 관련해서는 그 금융상품 시리즈 채권편 참조해 보시고, 또 이제 그 금융상품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 간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편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공정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제가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책 추천. 근데 책은 제가 사실 그렇게 막 주린이 분들한테 추천할 책을 제가 많이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번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들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용어 오늘 요 정도 하고, 지금 촬영을 1시간 반째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내로 편집해서 올리려면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뭐 오늘 7시 정도 일어나서 명상했고 또 계속 그 케토 밀키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지금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69점 몇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용어를 좀 많이 다뤄서 얼른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한번 좀 웃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